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거의 국민주라고 불렸었던 종목들이 있죠. 네이버, 카카오. 지금은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네이버, 카카오와 게임주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미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 제대로 한 건가요? 거의 준국민주 비슷하게 네이버, 카카오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많이 위상이 좀 달라졌죠? 아무래도 2020년 코로나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 전자상거래 시장도 워낙에 좋았고 그렇죠. 광고 시장도 많이 올라오고 웹툰이나 이런 컨텐츠 쪽도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부가 고성장 기울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확실히 대한민국에도 이런 성장주의 그런 역할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인터넷주들이 같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면서 좀 국민주 반열에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영업 이익 면에서 상당히 좀 하향세, 오히려 4년 만에 역성장.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런 주가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네,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 주가가 좋을 때 갔던 이유는 주요 사업부들이 다 고성장 기울기가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나 산업 자체가 늘 고성장을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코로나 때문에 이커머스가 확 부흥이 오면서 전자상거래가 잘 나갔었고 그에 따라서 광고 시장도 굉장히 좋았었던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리오프닝이 되면서 많이 산업단의 이제 그로스가 내려오고 예. 하다 보니 기존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런 고성장 기울기가 안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광고 산업도 이전만큼 이제 성장률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가장 고마진을 담당하는 영역이 광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이제 그로스 하락이 영업이익의 부진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광고 경기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하고도 맞물려 있죠. 경기가 좀 둔화되니까 광고 시장 규모도 좀 약간 위축되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카카오를 볼까요? 연구원님 보니까 리포트를 통해서 카카오 밸류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올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카카오가 늘 경쟁사인 네이버보다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했던 이유는 어찌됐든 저희가 국민 메신저로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MAU나 DAU 규모 자체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러면 향후에 아직 수익화를 시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화를 시켰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주목이 많이 있었고 지난 2019년부터 2021년도 하반기까지는 기존에 없었던 광고를 도입을 하면서 카카오톡 내에 광고를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매출을 잘 끌어올렸고 이익단에도 광고에서 확 발생시킨 기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기존에 광고를 도입하지 않았던 영역에다 광고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인벤토리를 10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갔는데 2021년도 하반기에 이 인벤토리가 거의 100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좀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안 하던 광고 영역까지 광고를 집어넣어서 인벤토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하반기 이후에 아무래도 지금 카카오가 오픈 채팅이나 아니면 아직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픈링크라는 새로운 앱을 내면서 광고 인벤토리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82,000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결국 지금 광고가 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전 공통적인 투자 전략으로서 광고 산업 자체가 반등이 나오면 주가 반등은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기업단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인벤토리를 이제 확대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당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기업의 인벤토리 확대가 올라오는 시점에 맞춰서 좀 트래픽의 발생 정도 그리고 그 기울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성장 기울기가 가파라질수록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직접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네. 자, 네이버는 사실 이 주총에서 배당금을 둘러싸고 주주들의 성토도 받고 근데 하여튼 올해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뛰겠다라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광고 부문은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지금 1분기까지는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비를 늘리고 있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저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런 광고 집행비 단에 전체 광고 산업의 파이 단에 다시금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광고 부분의 수익성 개선은 좀 이어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GPT 도입을 통해서 서치 GPT를 도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커머스 쪽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던 것보다 타겟팅 능력이 향상이 되고 이렇게 타겟팅 능력이 향상이 됐을 때 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발생시키는 유저당 체류 시간당 그 발생 GMV 자체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오는 커머스 수익성 개선도 올해는 네이버가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팬데믹 기간처럼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 네이버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이버 목표 주가는 현재 28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현재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산업단의 우려, 광고 업황이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서치 GPT 이것이 도입이 됐을 때 검색 광고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하반기 이후에 어찌됐든 서치 GPT가 공개가 되는 시점 하이퍼 클로버 X라는 새로운 이 초거대 AI 모델을 공개한 시점 7월입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는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광고단에 체류 시간 감소라는 Q단의 감소는 일으킬 수가 있겠지만 예. 결국 타겟팅 능력을 강화를 하면서 광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P가 증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P의 상승이 이 Q의 감소를 충분히 상쇄한다라는 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증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다시금 좀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전과 후가 하여튼 이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그 기업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거기서도 어떤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또 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챗GPT 열풍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많이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이 연구 개발에 상당히 뭐 박차를 가한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그 역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두 양사의 전략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뭐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막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비용을 쓰면서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빅테크들이랑 경쟁을 완전히 막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막 조 단위의 비용을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간에 뭐 3천억 이상의 비용을 투여를 예.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만큼은 한국어 특화 GPT로 좀 살아남자. 그래서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단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하자라는 주의고요. 카카오는 조금 다릅니다. 카카오도 물론 자체의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 비용이나 이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고요. 오히려 전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국내에서 데이터가 수십 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 좀 그 승리 가능성을 점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살아남을 GPT는 국내에서는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데이터가 얼마나 축적됐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렇죠. 요즘 뭐 데이터를 얼마나 학습시키는가가 이 GPT의 질을 결정을 한다라고 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서 압도적인 검색 엔진으로서 이렇게 그렇죠. 활동을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통신사나 카카오톡 뭐 이런 메신저 이런 플랫폼들은 아무래도 이게 개인 정보들과 좀 민감한 이런 상황이다 예. 보니까 뭐 저희가 녹음을 한 내용을 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서는 앞서 있는 네이버가 파운데이션 모델단의 직접적인 경쟁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글로벌 챗 GPT와 같은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이 된 수많은 AI 생성형 AI 앱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인기가 많은 거는 아수겁이나 아니면 리튼과 같은 이런 생성형 AI 앱들이 있는데 이런 앱들은 카카오톡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입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들의 놀이터가 되고자 하는 게 카카오톡의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네이버 카카오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지 한번 주목이 됩니다. 자, 게임주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이 한국 게임 5종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확대했습니다. 요즘 게임주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게임주 흐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중국 시장의 재개방 기조가 좀 계속되고 있는 점은 국내 게임 업종의 호재이고요. 그러나 이전만큼 이거를 호재로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 반응이 저번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뭐 이전에는 막 받았다 하면 그래도 그 자체로만으로도 막,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작년 초에 출시를 했던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이 기존의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막 일매출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예.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거의 매출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호를 받는다라고 해도 중국 지역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금 시장의 의견이 좀 많이 좀 생긴 상황이죠. 네, 그만큼 또 중국 게임도 그 자국 내 게임도 많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우리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게임주에서 탑픽을 꼽아 주신다면요. 게임주의 탑픽으로서는 결국에 전 중요한 게 향후에 이러한 중국 시장의 재개방 기조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예. 결국에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잘 통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가, 통할 장르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넥슨 게임즈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이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 외자 판호 받고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이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브컬처, 뭐 일명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한 이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예. 다수가 등장을 하고요. 이런 캐릭터들을 수집하면서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게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중국 지역에서는 이런 서브컬처 수집형 RPG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가 이런 류의 게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성장하는 장르니까 당연히 다른 장르 게임들보다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추가적으로 중국 게임들과 이제 경쟁을 했을 때도 중국 게임들은 대부분 스토리 라인 자체는 단조롭습니다. 왜냐하면 판호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서 예. 막 인간 세력 간의 대립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면 되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재밌게 보는 드라마는 빌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갈등이 중요하잖아요. 많아야지 갈등이 재밌잖아요.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스토리를 좀 원하는 이런 유저층들이 굉장히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죠.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전 블루 아카이브를 꼽고 있고 이 경쟁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넥슨 게임즈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현재 26,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뭐 우선 결국 가장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이 블루 아카이브의 출시겠죠. 그래서 이 출시 일정이 어떻게 기존의 CBT가 이루어지고 사전 예약, 그러니까 출시 일정에 전에 있는 이런 신작 모멘텀을 기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게임사들을 보면 넥슨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스마일게이트도 그렇고 중국 지역에서 기존에 판호를 받던 업체들이 계속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V4나 아니 히트2와 같은 기존 작들에 대해서도 판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에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현재 2023년도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24년도부터가 실적단의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그림 나오는 게 지금 블루 아카이브 넥슨 게임스의 전망이죠. 지금 중국 지역으로 확대되는 게 내년 1분기에 하여튼 내년 1분기에는 매출이 상당히 이제 인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저는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는데 기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외자 판호를 받은 게임들이 통상적으로는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 출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그걸 대입을 했을 때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를 예상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서두른다면 올해 하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이게 출시가 됐을 때는 저는 초기 일매출로서는 기존에 지금 1분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그 글로벌 일매출 수준인 8억 원 수준, 이거는 총매출 기준이고요. 넥슨 게임즈는 개발사이다 보니까 전체 뭐 3분의 1 가량을 이제 순매출로 인식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중국 지역에서 붙으면 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실현되는 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중국 게임 시장이 이제 개방 기저로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조이시티도 주목을 하셨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판호를 받거나 이런 기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 저는 판호 발급의 뭐 순서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결국에 국내 게임사 전체한테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를 가정을
하면 예.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르적인 강점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지역에서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장르 중에 하나가 SLG, 전쟁 시뮬레이션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들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중국 전체 게임 시장에서 뭐 한 자릿수 후반에서 10%막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출 비중을 보여주는데 저게 지금 네. 그 말씀하신 그거죠. 중국 시장에서 네. 인기 있는 게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게임사가 당장에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SLG 게임사랑 뭐 직접적으로 맞붙어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예. 그래도 기존에 어차피 글로벌 매출이 80% 이상이 발생하는 이런 게임이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시장이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유효 시장의 확대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짝인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현재 준비 중인 디즈니 나이츠 사가라는 디즈니 IP를 활용한 이런 SLG 게임이 뭐 중국 지역에서의 그런 디즈니 IP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를 하면 중국 시장에서의 추후에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상반기 게임주 투자 전략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상반기 게임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막 유의미한 신작이 나온 게임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단에는 어느 정도 좀 부진한 모습을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매출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좀 중대형 신작을 가진 그런 예. 게임사,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판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타임라인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신작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게임사 투자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미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